오늘 최고위 회의 개회하기 전에 오늘은 그 천안 북진 사건으로 우리 46분의 우리 국군 장병께서 순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안 8주기를 맞아서 우리 순국 용사 46분에 대한 추모 명령을 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측근들이 일어서셔가지고 일단 명령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천안함 순국 용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자리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최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유승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천안함 북침 8주기입니다. 천안함 북침으로 전사한 46용사 또 구조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한주호 중위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유족들의 슬픔을 같이 합니다. 정부가 3월 26일의 천안함 북침 또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이 세 사건을 같이 묶어서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분히 그 전사자들과 또 희생자 또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당초 과거에 그 있었던 그 사고가 도발이 있었던 그 날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유족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정부에 드립니다. 이 천안함 8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북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괴담이 다시 유포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 천안함 유족들을 홀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또 국무부 백악관 NSC의 동아태와 한국 책임자들 또 전직 관료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서 북의 핵과 미사일로 초래된 안보 위기와 그 해법 또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전반적인 상황은 첫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매우 첨예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무부 장관과 NSC 보좌관이 경질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만 미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미국 내의 혼란과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점에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이 동의하면서도
이 북한이 핵 문제의 4단계라고 볼 수 있는 테스트의 중단, 우리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결, 프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능화, 또 완전한 폐기, 이 4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모라토리움이나 동결만으로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4월의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양자가 무엇을 합의하며 그 후에 구체적 로드맵이 무엇이냐에 달린 문제인데, 특히 5월의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이 어떤 합의로 귀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전현직 관료들이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과소평가한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 내에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보 목표는 전쟁을 막으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인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내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앞으로 더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무부 장관의 폼페이오, 또 NSC 보좌관의 볼턴이 임명된 이후에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다. 그 가능성을 아직도 여전히 거론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상당히 이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 분들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또 최대의 제재와 압박 유지, 또 굳건한 한미동맹, 이 3가지를 강조했고, 서로 당연히 동의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의사 결정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거기에 리스크가 있고, 이게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또 NSC의 이 책임자들을 상대로 미국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4월과 5월의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치 안보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국내의 일부 분위기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의 25% 정도, 미국은 12% 정도, 합쳐서 40%, 우리 수출의 4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제1위, 2위의 경제 대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때 수출로 먹고 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어떻게 계속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 또 나머지 60%가 넘는 이 다변화 미국,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어떤 수출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최초로 역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수입과 같은 이 실물 교역과 또 자본 거래 양 측면에서 지금 경제에 큰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성장률 3%라는 성장률에 한도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 수출 이 교역 부분 또 자금 이동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그런 적신호가 켜졌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천안함 8주기를 맞이해서 꽃다운 생명을 희망하는 봉사들 몫을 추모하면서 유가족들을 가슴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국토 방위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천안함 용사의 위대한 정신은 계승이 되어야 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안중근 의사 여순 감옥 순국 10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조국에 모시지 못한 후손들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상황이 마치 100년 전 제국주의 패권 쟁탈의 시대를 지금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충돌, 미중 간의 무역전쟁, 또 한미 간의 동맹국면서도 경제 마찰,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두고 국익의 위한 전쟁을 반복하는 협상 등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의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의 정치를 해나갈 것을 천안함과 안중근 의사 108주기 순국 기념일에 맞춰서 다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급기야 오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고를 하고 또 국회에 발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개헌안 발의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대통령제의 폐해, 즉 권력이 집중되고 또 그로 인한 남용과 국정농단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적 대통령제를 가감히 청산하는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총의에 따라서 개헌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과정과 절차를 보게 되면 저항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정당 어디에게도 협의를 하거나 또는 협력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해서 공 던지듯이 국회에 던져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공을 차든지 아니면 받아내든지 처리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 사실상 무책임한 겁박행위라고 생각되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과 자세는 협치 구도 속에서 국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협치 구도를 깰 뿐만 아니라
저항적 대통령들을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발현을 시킨 것이어서 도저히 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개헌하는 발의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분명히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이 요식행위나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난상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개헌안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할 텐데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확정된 개헌안을 발표를 하고 그것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위헌적인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이 5월 24일까지 가부간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부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극심한 공론 분열과 갈등 또 그리고 국정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 마련 작업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개헌안을 확정을 5월 24일 이전까지 짓고 적어도 언제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제안한 그 개헌안이 5월 24일 이전에 자진 철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이 개헌 불덩어리를 국회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익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발휘할 시점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깁니다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 수준의 정책 실패요. 또 저출산 문제에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한적 수준의 정책 실패입니다. 제한적 수준의 정책 실패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사회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신생아 수가 40만 명 선이 붕괴가 됐고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고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까지를 일컫습니다.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 재앙이 지금 갈등이 불이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충격과 부정적 영향은 상상하기조차도 두렵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100조 원이 넘었음에도 작년 합계 출산율은 1.05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하고 있으며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뒷북 정책, 근시안 정책, 무책임 정책의 대표 사례가 바로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3년에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1995년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이후 정부는 별별 출산 장려 수단을 다 동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모두가 다 실패한 것으로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올해 3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과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출산 대책은 장기적인 목표와 전방위적인 정책 수단의 결합,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 정권적 이해관계 등으로 왜곡된 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 17곳의 읍면동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은 지방에서 이미 시작됐고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정치 싸움에 빠져 있어서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예 내놓을까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문제 해결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원내대표님 말씀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마디로 현 중앙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재차 확인할 뿐입니다. 첫째, 개헌안은 발의 자체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현 상태에서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개헌을 정정의 유혹으로 삼으면서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헌안 발의 절차는 국무회의 패싱 등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준비 과정을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면서 국무위원은 거수기로 조작시키고 국무회의는 요식행위 정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발상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청와대의 만기칠남과 무소불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이번 개헌의 목적은 국정농단이 언제라도 가능한 현행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개헌안은 오히려 무소불위의 대통령 임기만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청와대 주도 개헌의 결과는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기여하기는커녕 국민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과거 야당 시절 분권형 개헌을 그토록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입법부의 의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당장 야4당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첫째,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둘째,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재 도입 등 분권형 개헌, 셋째,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 가지 법칙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들의 자금 규모가 43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5억 달러로 기업 규모로 본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 못지않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업하기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신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저희 바른미래당의 수도 없는 외침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로지 국민 혈세 만능의 퍼주기식 협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 쇼크와 취업 빙하기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과 무능한 일자리 정책 자체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은희 직원님. 네, 지난 주말에 우리 국민들은 회색 그리고 이민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잿빛 하늘과 회색 도시를 보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심각성과 관심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기간 운영된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베스트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책은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거리에 청소차를 투입하고 공공대기 배출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30에서 50% 정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통계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국 외교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라고 한 공약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 조항을 넣었다라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직원. 저도 간단히 세 가지만 먼저 한국당을 촉구합니다. 홍장 막말 듀엣 입막에라도 씌우십시오. 매일매일 계속되는 막말 공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데 매일매일 국민들을 물어뜯는 이 막말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경찰과 막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미친 개라 하고 대표는 미꾸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입막에만 씌우면 국민들이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미세먼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차량 이부제, 이 효과는 없이 국민들 미세먼지 더 마시게 하는 정책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차량 이부제를 전면 실시해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0.1%도 안 됩니다. 260만 대 차량에 대해서 이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만 한정해서 60만 대 차량 이부제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률이 0.02% 정도 됩니다. 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 타러 가는 그 시간과 대중교통에 내려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되는 겁니다. 대신 차가 좀 막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에는 초미세먼지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 초미세먼지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오염된 공기와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이부제를 하게 되면 국민 모두 누구나 공평하게 미세먼지 더 마시자는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차량 이부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역차별 정책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차량 이부제를 실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를 이상을 구입해서 홀짝 나눠서 차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부제는 오히려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럽게 하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차량 이부제 철회하고 효과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거짓 약속으로 공시생의 희망을 또 꺾었습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직업 상담사 22점 가산점, 이 가산점은 100명의 직업 15% 정도인 100명의 직업 3당직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535명인 일반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시행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노동부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뜬 내용은 직업 상당사 가산점이 직업 상당직뿐만 아니라 일반직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장관의 지시를 완전히 뒤엎은 공고가 떴습니다. 노동부 직원들은 장관을 물러보는 건지 아니면 장관이 무슨 약점 잡힌 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 직원들 장관에 대한 항명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공시생들한테 극심한 혼란을 준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은 사과해야 되고요. 왜 자꾸 장관의 지시사항이 뒤집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해명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동안 청와대의 최고위원이나 원내대책위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예 까려먹는 건지 몰랐는데 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월남전 당시 벌어진 우리 국군의 베트남 양민 사건의 진상을 밝힐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말씀입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공식 석상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흡해서 만약 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관심이 많은 하태경 최고위원님과 월남 현지를 한번 방문할 것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진실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숨기고 싶지 않은 역사일지라도 떳떳이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엊그제 베트남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과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우유적인 수준의 사과를 뛰어넘는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우리 국민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부정과 외면으로 버티고 있는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국가의 의미 있는 외교로 평가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0여 년간 9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오랜 기간 반복하여 진실된 사죄를 거듭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베트남 정부가 사과는 물론 과거사 돈이 자체를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죄 조치나 배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피해 당사자는 베트남 국가가 아니라 월남전 당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이유도 모른 채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평생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피해 주민과 대다수 베트남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상 역시 국가가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역사의 뒤에 숨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정의롭게 역사적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일본을 향해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과거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이영만리 월남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도 5.18 민주화운동같이 결국 소수의 비이성적인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 학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대다수의 무고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감 표명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두리뭉실한 유감 표명 정도로는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혁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8주기를 맞아서 또 서해수호날 관련된 유족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라도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을 놔두고 미국 대통령한테라도 사과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지금 회담의 조건으로 북측의 사죄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거대 양당의 횡포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2번 참여해 2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유효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유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정당법이 2014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정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보면 각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두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양당의 톡보입니다.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니면 선거에 출마한 선거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선거에 출마를 시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정당법을 개정해도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완화된 조치, 조건의 존치안을 내서
두 번에 걸친 선거 또 1%로 완화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그 국회가 헌법 위반 판정을 받은 조항을 외양만 바꿔서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못 따면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키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하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 4인 선거구를 거의 없앴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개헌쇼에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헌법에 명기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적폐동맹이 이 나라의 풋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말씀드린 대로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삭제를 내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준 이상 선거 참여한 정당은 결과에 관계없이 정당 활동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정당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론을 추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 미세먼지 정책 대책 또 현 지방 권력의 미세먼지 대책은 낙제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을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대선 때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6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방편으로 미세먼지 없는 봄날을 위한 약속,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은 아직도 측정기 설치가 안 된 지자체도 있고 자신의 지역이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원인도 모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발생원도 다르고 측정값도 다른데 정부의 대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5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중심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대기질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측정망 구축과 미세먼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기 배출 부과금의 교부율 조정을 통해서 지자체 대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감군 계층 이용 시설과 버스 정류장에 IoT 측정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프리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운전, 주행거리 단축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공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월경성 장거리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몽골, 북한, 한국, 일본 5개국을 당사국으로 해서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저감을 위한 건축 목표,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오염 감시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